1780년 조선의 한 선비가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다. 청나라 황제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사신단의 일원으로 떠난 연행길. 한양에서 개성, 평양을 거쳐 압록강을 건너 북경으로 갔다가 다시 열하까지. 장장 4천리, 1500km가 넘는 대장정이었다. 그 선비의 이름은 조선 최고의 명문장가로 손꼽히는 연암 박지원. 나라의 사절로서 외교적 업무를 수행했던 사신길은 새로운 문물과도 만날 수 있는 문명의 길이었다. 그 후 조선에 돌아온 연암 박지원은 중국에서 본 풍경과 일상을 기록한 기행문 열하일기를 남겼다. 연암 박지원, 그가 열하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지난 여름 저는 압록강에서 승덕, 즉 열하까지 열하일기의 전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230여 년 전 연암 박지원이 보고 느꼈던 것을 함께 음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신열하일기 3부작 그 마지막 편인데요. 열하일기를 쓴 연암 박지원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열하일기를 통해서 그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열하일기를 만난 건 2001년 봄, 고전문학을 전공한다는 이유로 한 문학 잡지에 연암 박지원에 대해 소개하는 일을 맡게 되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이 작업으로 인해 저는 열하일기와 연암에게 그만 푹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열하일기는 흥미진진했고 또 그 저자인 연암 박지원 역시 매력이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제가 우연히 만난 열하일기에 매료된 것처럼 230여 년 전 조선시대에도 열하일기에 열광했던 수많은 매니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암이 책을 완성하기도 전에 일부 베껴간 사본들이 널리 유포됐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럼 당시 조선의 선비들은 왜 그토록 열하일기에 열광했던 걸까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 중인 책 과정록. 박종채가 아버지 연암 박지원에 대해 적은 책인데 당시 열하일기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중국에 다녀온 후 보고 들은 것 가운데 기록할 만한 것이 있어 생각나는 대로 적어나갔다. 늙어 한가해지면 심심풀이 삼아 읽을까 해서였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는가? 절반도 쓰기 전에 벌써 남들이 그걸 돌려가며 베껴 책이 세상에 널리 유포될 줄을. 연암이 이제 중국에서 돌아온 뒤에 한 1년에서 3년 정도 원고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원고 정리를 하는 동안에 한 부분이 완성되면, 한 챕터가 완성되면 주변 사람들이 이게 재밌으니까 그 챕터를 빌려다가 베껴서 돌려 읽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원고가 완성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열하일기가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찬란한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 조선시대 북경은 영경이라 불렸고 영경에 다녀온 사신들이나 그 수행원들이 남긴 기행문을 영경에 다녀온 기록이라 하여 연행록이라 불렀다. (300여) 종의 연행록이 쏟아져 나올 만큼 조선시대 연행록 출간은 붐이었고 또한 한글로 된 연행록까지 나올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도 높았다. 외국 문물에 대한 호기심이죠, 당연히. 지금처럼 이제 외국을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시대였으니까 자기가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사실 이런 연행록만한 것들이 없었던 것이죠. 외국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호기심 때문에 아마 이 연행록이 많이 읽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청나라 6대 황제인 걸륭제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사절단의 일행으로 이곳 북경을 찾았던 연암 박지원. 하지만 황제는 북경에 없었다.
박지원과 사신단은 다시 북경을 떠나 만리장성의 세 겹의 관문을 거쳐 만리장성 밖 황제가 있는 열악까지 가야 했다. 이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선과 청의 외교 관계, 외교 절차의 측면에서 보면 그 수도에 가서 공식적인 외교 문서를 전달을 하면 사행의 임무는 종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행단을 다시 열악가지에 근륭제가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근륭이 인식하고 있던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비중, 위치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이고 박지원과 사신단은 열하를 방문한 조선 최초의 외교 사절단으로 그곳에서 낯선 문화를 목격하고 황제를 아련하려 모여든 각국 외교 사절단들을 만난다. 나의 평생의 괴이한 구경은 열하에 있을 때만 한 것이 없었으나 그 이름조차 모르는 것이 많고 글로는 능히 형용할 수 없어 빼놓고 기록하지 못하니 한스러운 일이다. 同时，它还有一个客观的优势，就是那年刚好是乾隆皇帝的70大寿。乾隆45年也是中国清朝，我们中国叫做乾嘉盛世，就乾隆嘉庆最繁荣的时期。可以说，乾隆45年乾隆皇帝70大寿的这个时期是中国清朝最繁荣的时期。那么他在这个最繁荣的时期，他到了北京，又到了热河，从热河又到了北京，然后再回去，这是一般的言行史所碰不到的一件非常盛大的一件事情，就是一般人到不了热河，到北京就回去了，刚好被他遇到了。 북경에서 열하까지에 대한 조선 최초의 기록 열하일기. 연암 박지원은 중국에서 만난 외국의 낯선 문화와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벽돌집과 수레제도 등 청나라의 선진 문물들을 자세히 살피고 이를 눈에 보일 듯 세밀하게 묘사해 놓았다. 열하일기가 어떤 연행록보다도 당시에 유행을 했고 또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중국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에 대해서 정말 실체적으로 형상시켜서 보여줬다는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살아 숨쉬는 중국과 문화, 그 속의 사람들, 그들의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조선과 비교해보고 또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열하일기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은 유머. 사행길에 벌어졌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꽁트처럼 엮어놓았다. 열하일기를 여러 차례 읽다 보면 정말 곳곳에 웃음의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그 하인들하고 있었던 다양한 일화들 속에서 우리가 유머의 코드를 잡아낼 수도 있고 또 함께 갔던 정진사나 노이점이나 또는 이런 많은 사람들, 그 동료들과의 유머가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연암 자신이 언제 어디서나 그 만나는 일을 굉장히 그 호기심 넘치게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유머를 만들어내는 힘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글로 인식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 글들 보게 되면 뭐 재밌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를 데리고 가던 그 하인 창대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이야기, 정말 깔깔대고 웃을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재밌는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백성들의 심장을 확 파고들어주는 그런 아주 준엄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허생전이나 호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학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준엄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기득권층들의 위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거죠.